이제 저희는 다양한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 함께하고 있죠.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글로벌 시장에 워낙 변수들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의 이슈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봉합 국면에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사실 이게 완전한 봉합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언제든지 불씨는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의 입장이 좀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린란드 사태를 두고 봉합 단계에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올해 1분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저는 미국이 그린란드 확보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아직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이와 관련된 관련 국가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빈번하게 발생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린란드 사태에서 하긴 했지만 이게 시간을 두고 풀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덴마크가 1억 달러 정도 되는 미국 국채 매도를 언급하면서 이게 EU 국가들로 확산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U도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는 부분들, 관세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또 유럽 입장에서 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을 줄여왔던 상황이고 이를 대신해서 이제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량을 상당히 늘려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과 EU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위험자산 가격들이 상승했던 그 배경, 타코 재현이 앞으로도 이제 위험자산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또 발생했고 시장에도 변동성이 좀 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1분기 때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고 있는 지금의 증시 흐름들은 방향성보다는 속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증시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동안 이제 반도체국에 해당되는 주가 상승 대비는 저는 좀 조정을 잘 받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문제인 대만과 한국 같은 증시는 숨고르기 구간에 좀 들어갈 개연성도 상당히 높은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더라도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시장이 꺾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단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금일도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 달이면 HBM4를 엔비디아 그리고 AMD에 정식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의 글로벌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 평균 8개분기 정도 상승 국면에 놓여있던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난해 3분기 또는 4분기 때 끝나는 게 맞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죠. 올해 1분기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봄용 가격 인상률이 40% 이상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유례를 찾기 힘든 공급자 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반도체주 그리고 코스피 5천이라는 부담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방향성은 여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팬데믹 이후에 증시가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할 수 있는 그 키 인디케이터를 물가 관련된 지표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국 증시에 적용을 해보면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한 2.3% 정도 전후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 정도 되죠. 결국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하회하는 그 구간들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가격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내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글로벌 증시의 표본이 미국 증시에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 역시 현재 정책금리 3.75%보다는 소비자 물가 최근에 발표된 PC 이게 전년 동월 대비 가격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2.8%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저는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키 인디케이터들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기준금리를 상회하게 하는 그 시점은 아마 증시가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1분기 때까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장기적으로는 일단 지금의 상승 방향이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나 이제 금리와 물가 그 사이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이번 주에 주목하고 있는 또 주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1월 FOMC입니다. 새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이제 연준이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뭐 동결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의 차기 연준 의장 발표가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기대가 만약에 부각된다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시장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주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브라질, 캐나다 중앙은행도 통화정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두 국가들은 금리를 동결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력은 좀 제한될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의 FOMC 예정되어 있죠.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금리 동결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 연준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금리나 횟수와 폭을 더 늘려줄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CME 패드워치 2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6월과 12월 두 번 각각 25pp씩 금리 인하한다라고 지금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고용 추세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이 고용 추세 10월과 11월, 12월 평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감소로 전환된 적이 없었는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감소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난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그 배경이 고용시장 둔화였기 때문에 만약에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 지표들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연준은 사실 시장이 생각하는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이상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월 FOMC의 의미는 금리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빠르면 차기 연준 의장 지명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를 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을 비롯한 위험자산 가격들의 상승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연준의 통화정책을 전망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금리 인하 횟수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연준은 물가 안정은 이미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경계심을 주기 위한 입김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고용시장 냉각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해 12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고용 추세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항상 이 지표를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지표를 함께 확인하면서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어떻게 보면 그 타겟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연 인하를 두 번이 아니라 뭐 세 번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 인하 시기는 대략적으로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런 이사가 나가고 나면 그 자리를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앉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 내에서 트럼프 입김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인선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3월 FOMC가 분기별로 제시되는 미국의 성장률 또 실업률 PC, 근원 PC를 연간으로 전망치를 내놓는 시점이기 때문에 빠르면 3월에도 저는 금리 인하를 결정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는 분명히 개선되기보다는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감소하는 형태가 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고용 시장 악화가
더 뚜렷해진다라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3월 FMC가 혹시라도 제가 얘기한 대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수정경제 전망에서 제시되는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가 그리고 레인지 하단을 기존보다 하향 조정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이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 변화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영향이 아주 부정적일 것만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미국에 이어서 캐나다나 뭐 브라질에서도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일단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는 이런 분위기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올해는 주요국들 중에 일부가 금리 인하를 중단하거나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주요국의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기조로 계속 유지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물가라는 게 올해 2분기 정도 되면 공급층 요인, 관세부가 수입 가격이 오르게 되면 기업들은 소비자 가격으로 물가 상승분을 전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가가 공급층 요인으로 자극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 그 시기를 2분기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증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증시가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이제 미국과 ECB보다는 앞서서 이제 통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난해 12월에 금리 동결을 했고요. 지금의 이제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현재의 정책 금리 자체가 현재 캐나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금리 동결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고, 브라질도 동일합니다. 중앙은행이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 자체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연준 그리고 뭐 ECB, BOJ 통화 정책만 좀 관심을 갖는데요. 캐나다나 브라질 이런 기타국들의 통화 정책의 흐름들이 올해는 또 중요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저희가 미국 기준금리 뭐 더하자면 한국이나 일본까지 점검을 해봤었는데 이 외에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국가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제 아시아 국가 새해 들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그 안에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 그리고 로봇 섹터에 힘입어서 뭐 랠리를 펼쳐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월 마지막 주 제가 느끼기에는 숨고르기라고 하기에는 워낙 많이 달렸기 때문에 일시적인 뭐 조정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런 흐름이 좀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염두를 해둬야 될까요? 제가 연초에 연간 전망할 때 올해 이제 한국과 대만 증시는 글로벌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연장되기 때문에 올해 흐름이 좋을 거라고 얘기를 좀 드렸고요. 특히 1분기는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는 상승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확률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올해 2분기 정도 되면 그때 상황들을 좀 판단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범용 디램 가격의 ASP가 평균적으로 4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반도체주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는 SK 하이닉스보다 두각을 나타낼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내달부터 HBM4를 엔비디아, AMD에 정식적으로 납품하는 것은 그동안 HBM3 12단 이전까지만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 주도권을 SK 하이닉스가 쥐고 있었는데 HBM4 이후부터는 삼성전자가 그 주도권을 받아가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주가 상승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쪽에 더 무게를 좀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차피 중요한 건 HBM입니다. 그래서 올해 HBM 출하량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전년 대비 140% 정도 증가를 하는데 올해 SK 하이닉스는 45%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HBM 출하량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단연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주가가 더 강해질 여지가 있다라는
접근을 좀 해야 되는 논리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어차피 지난해 3월 이후 범용 디램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어차피 범용 디램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올해는 HBM 그리고 범용 디램 그리고 낸드까지 해서 삼성전자가 좀 한국 증시 내에서는 각광을 받을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권에서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18만 원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15만 2,400억 전후에서 움직이는 그 주가랑 당사가 제시하고 있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그 갭을 놓고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올해 1분기 때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뭐 연말부터 연초까지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서 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정도면 내려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일단 목표가 18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코스피는 쉬어가지만 코스닥은 5%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코스피 5천 선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 뭐 3천 목표를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수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강세가 코스닥 위주로 나타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얘기해드릴 때 그동안 사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증시는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숨고르기 국면을 좀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지는 있는데 방향성이 아닌 속도가 문제가 되는 증시는 대만과 한국이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숨고르기 구간을 좀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당연히 코스피의 대형주가 중심이 됐던 장세였고, 그리고 올해 CES 2026을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장비와 부품 쪽은 소외됐던 부분들이 있고,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 역시 빅파마들 위주의 이벤트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코스닥이 소외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정부에서 만약에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상대적인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좀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올해 1분기 때까지는 글로벌 증시, 미국과 한국 증시 계속 오를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팔지 마시고 숨고르기 구간에서 이제 조금 더 사시겠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중 확대를 하시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표를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하는 주요 일정 그리고 이벤트 짚어주시죠.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일본 증시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금정위를 통해서 금리 동결을 했죠. 물가와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얘기는 결국 BOJ가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여지를 남겨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일본 증시는 BOJ가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는 엔화 약세 구도와 이제 일본 증시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어차피 정부가 개입하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정부 의도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 흐름들은 다시 구현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2월 8일 일본의 조기 총선 앞두고 있는데 다카이치 트레이드 결국 이번에 연립 여당이 의석수를 더 늘린다라고 하면 다카이치 내각의 더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 증시의 상승 흐름들도 BOJ가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AI 반도체 그리고 방위 그리고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하면 엔화 약세이기 때문에 수출주들 그리고 이제 BOJ의 또 금리 인상이란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금융주 역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1분기 때는 미국, 뭐 한국, 일본, 중국, 유럽 전반적으로 대부분 올라가는 장인데 어느 장이 더 상대적으로 올라갈지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우선적으로는 좀 미국 증시 좋게 보고 있고 또 반도체 국가에 해당되는 증시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글로벌 증시가 1분기에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